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내 지급계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내 지급계 고등학교는 전체 35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0개고, 마이스터고 3개고, 그리고 지급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 고등학교 2개교 해서 총 35개 학교에 11,60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알림이 자료에 공개된 자료로 보면 2017년 50.9%에서 2018년 37%, 그리고 2019년 3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56%, 2016년도에는 66%에서 2019년도에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현장 실습의 어려움,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지역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취업률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취업률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적인 학교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 현상과 연동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크게 지급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 좀 획기적인 내용들을 저희들 정책화시켰습니다. 첫째는 TF를 작년에 운영해서 지역계 고등학교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보면 외부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교 경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에 그 용역 결과 발표회를 전 지역계 고등학교 관리자를 모신 가운데 저희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직무융합형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가, 그리고 공간 핵심형 실험 실습실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리고 해외 인턴십을 더 확대하면 어떻게 좋은가,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그 내용들이 원래 저희들 지역계 고등학교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18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대표적으로 진주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항공기계과를 신설하였고, 마산공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사회구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취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와 취업관도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취업률을 좀 높여보자 자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취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고 정부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고, 네. 취업지원관은 언제부터 배치를 했습니까? 정식적으로 배치된 건 이제 올해 정식으로 지금 저희들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취업지원관은 2018년 9월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5월에 통과되면서 거기에 의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취업지원관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역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과 취업관계 업무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취업 업무에 좀 성과 거양이 어려우다. 그래서 전문 인력, 외부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유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45명이 배치되어서 우리 취업센터에 4명, 그리고 일선 학교에 41명이 지금 배치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어쨌든 취업지원관으로도 활동을 올해 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들어서 올해는 그러면 취업률이 또 조금 올라가겠네요. 하여튼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교육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좀 시키고 싶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지원관의 그분들에 대한 취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취업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어떻게 높여갈 건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일도 하고 그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도 가지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취업지원관의 자격은 기업체를 근무한 노무, 그다음 인사 업무 경력의 3년 이상, 그리고 직업 상담사의 경력 자격증을 소지한 대상자들을 저희들 공개 채용해서 배치해서 전문성을 좀 제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또 내년쯤에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성과를 한번 보면 될 것이고요. 네. 어떤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교육청에서 많은 어떤 지원도 해주고 많은 어떤 좀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제가 바라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학교 알림이 자료에 공개된 취업 관련 자료를 잠시 보면요. 무엇보다도 고졸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저임금 노동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좀 진하게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도 취업처를 저희들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에 한 1,100여 명이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사감 역할에 80여 명, 대기업에 한 40여 명,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에 한 50여 명이 취업을 되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아마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극복할 수 있으면서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또 고졸 취업자이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또 자존감도 키워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유은혜 장관이 작년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고졸 취업자들만 늘리라 이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대학 진학률이 지금 전국적으로 80%가 넘죠.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이 나라의 미래.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고졸 취업 방안을 작년 1월 25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2020년 5월 20일 날 또 이렇게 이거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또 이렇게 다시 내놓은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좀 전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거. 그것도 교육의 나는 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일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종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있고 선취업 후 진학으로 그 하는 어떤 그 진학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중등 교육에서, 중학교 교육에서부터 아이들 진로를 고민하는 그 시기에 교육청에서는 그 학부모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이러한 제도, 국가의 정책,
이런 것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 진학을 해서 대학 어떤 그 전공 과목을 전공을 해서 그 전공에 따라서 취업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저는 10%도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선취업을 하고 후 진학을 하면 자기의 어떤 그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학습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학사학위를 받고 대학 졸업을 하면 어떤 그 대졸자들과의 어떤 성진이라든지 임금격차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정부 정책이.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우리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에게 중학교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범위가 있죠. 예를 들면 전문직이 있잖아요. 뭐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대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 추구하는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전파를 빨리 이렇게 시켜서 예. 선택의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마이스터가 처음 도입을 해서 중학교에 어떤 그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마이스터를 많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특성화거나 마이스터거나 비슷하게 움직 가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에 제가 도에다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한 게 18개 시군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고졸 채용을 조금 확대를 하면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래도 우수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또 직업계고로 또 전환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초의 단초를 놔달라는 건데. 예. 거기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어떤 그와 관련해서 도청과 많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좀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고등학교 11,600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서 개인 인생 성공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 나라의 이 산업 경제를 갖다 부흥하고 일으킨 어떤 그 주역들이 일부는 그 당시에 어떤 직업교계를 나오고 직업을 이제 전문 배워가지고 나오신 분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조업이 조금 이렇게 도태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4차 산업, 신사업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주역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역할이 그렇지,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또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신 김에 시간 별로 없는데 그 거제 지역 복합문화공간 설립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죠? 예, 임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제 문화공간이 조금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평상시 제안하시고 있는 거제 지역 교육기관의 재배치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또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의원님 뜻을 쫓아서 복합공간이 잘 탄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면 그 1998년에 건립된 거제 도서관을 최근 2년간 21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1월에 재개관할 생각으로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정국장님. 국장님 용소초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용소초 관련해서 지연된
알겠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그 있는데. 먼저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학교 기본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산 40-1번지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1년 3월 1일자 개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는 유치원 시학급, 특수학급 하나급 포함해서 전체 36학급으로 준비하고 있고 학생 수는 약 한 1,08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이고 연면적이 15,550제곱미터이고 부지 면적이 17,662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한 368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공사기간은 2019년 5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약 한 56% 정도 되는 상황이고 교사동 4층하고 강당동 상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고 철근, 배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착공 전에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한 사유입니다. 즉 개교 시기를 당초 2020년 3월 1일에서 1년 연장한 사유입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학교 신축 기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중투를 2017년 12월 21일자로 중투를 통과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적정한 저희들이 공사 진행 기간이 36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국장님, 네. 다른 우리 의원들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그 정도 예. 하시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 예.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라고 하면 그럼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예. 개교 시기를 늦췄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자.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아파트는 저희들 그 수행계획이 중투 확정 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실제 아파트 신축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학교를 신축하는 시점하고 아파트 신축 시점이 다름으로 따라서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서 건설사에서 하는 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은 뭐 근로자의 어떤 노동자의 52시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장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변명이죠. 노동자가 일손이 필요하면 노동자를 더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요 공사에 입찰을 할 때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됐다면 그럼 애초에 설계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일들이 사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지연되는 그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한 그런 이외의 어떤 그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법적으로 지연 배상금을 그 청구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 저도 재정복지 과정을 할 때 부지 선정을 할 때도 한번 가봤고 이 학교 현장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 초에도 저도 또 역시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런저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용지 자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계약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내가 좀 현감해서 예. 조금 더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간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어쨌든 용소초등학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학부모들하고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만 예. 어쨌든 그 약속한 기한은 기필코 좀 지켜주셔야 된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정말로 교육청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는 제일 큰 것은 교육청의 신뢰가 추락하는 데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차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관리표라든지 일정표라든지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예. 그걸 본 의원한테 수시로 공유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도정 질의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거제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하고 예.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 어떤 어떻게 일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이나 그 다음에 상문동 지역의 과밀학업 해소 또는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지난 또 최근에는 10월 5일 날 부교육감님께서 기관 설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한번 사실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거제가 아시다시피 제18학교군입니다. 그 동일 학교군에서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의 좀 걸림돌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3년 이후에 진행되는 상문동 지역에 약 한 8,350세대였던 아파트 설립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사실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도 있고 예.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예. 있는데 그 두 기관을 두 개의 어떤 시설을 갖다 옮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제안을 했던 게 18학군 내에 어떤 시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하고 그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을 이전된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교육지원청을 이렇게 새로 지어야 될 일은 없으니까 또 재활용 측면에 보면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좀 더해서 예. 이 보면 아까 미래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도 학교에 이전하는 학교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몽땅거리 원스톱으로 많은 민원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내자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생각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든지 가지고 부딪혀서 해소가 돼야 이 부분이 함께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순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예. 그 또한 예. 우리가 이제 행정이나 정치적으로도 풀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거제 시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거제 교육지원청사를 거제시가 매입하는 것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놓고 한번 또 교육청하고 거제시하고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물어볼 거는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감도 저도 시간을 많이 드리진 못하겠네요. 예, 교육감입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하고 취업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교육감님이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많이 낮아진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또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또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 미래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성과가 저희들은 이제 조금씩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도청과의 협업도 좀 필요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그 지역 지원 센터 그 보면은 지금 목적이 이제 그런 거죠. 지역 사회와 함께 해서 이런 어떤 지역 문제를 좀 풀어 나가자는 게 그 기본 골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부모라든지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조금 이렇게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지역의 교육기원청 이전 문제하고 상문동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용소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교육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3월달 개교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포크레인이 다니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하고, 3월 이전에 개교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용소초등학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됐는데, 1년이 미루어진 개교 시기가 다시 2달 정도 또 미루어져야 되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다그쳐서 공사가 혹시라도 부실해지거나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공사를 다그쳐서 개교 시기를 3월달로 당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참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더 늦어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스스로가 깊이 자책하면서 또 학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질문하신 거제교육지원청과 상문도 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는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건물이 팔리지 않고는 저희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거제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매입을 해준다면 고리가 풀릴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 드렸듯이 학교 신설이라는 것이 교육부가 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큰 언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것과 같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제시청하고의 협의,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예산 사정이 썩 의원님 교육위원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이 썩 여의치가 못하고 또 교육청 본청 건물도 천장에 성면을 저희들이 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의 성면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거제교육지원청 식구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또 잘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도 자댈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학교보다도 교육지원청을 우선할 수는 없어서 항상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교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교육청과 협의할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거제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